2022년 11월에 오픈 AI가 챗GPT라는 생성형 AI 모델을 공개한 이후로 AI 혁명이 시작됐고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AI 군비 경쟁이 시작된 거죠. 그동안은 이제 자율주행에서는 테슬라의 FSD가 압도적이었죠. 기존 레거시 자동차 업체들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이슈가 있었는데 여기서 엔비디아가 구원의 손길을 내보내준 거죠. 작년에 젠슨 왕하고 깐부 치킨 회동하면서 GPU 5만 장 받기로 했고 그럼 이제 컴퓨팅 파워가 생기니까 자체 AI, 피지컬 AI 뭔가 되겠는데? 라고 했는데 여기서 내가 자율주행차 1타 강사를 해줄게 라고 하는 알파마요가 나온 거죠. 산업으로 보면 저는 AI 버블은 아직 멀었다고 생각해요. 이제 시장이 좀 더 앞서가고 있죠. 약간 버블 조짐이 많이 보입니다. 왜냐면 매달 10일 간격으로 진행되는 유튜브 무료 특강 아래의 링크에서 신청하세요. 중국이 엔비디아 H200 수입을 준비한다고 보도가 나왔는데요. 해당 소식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H200 그 이슈가 굉장히 노이즈가 많았죠. 그래서 뭐 트럼프가 이거 판다고 그럴 때 깜짝 놀랐고요. 물론 지금 이제 블랙웰이나 블랙웰 울트라 대비해서 거의 두세대 이전 제품이긴 한데 H200도 굉장히 훌륭한 칩입니다. 그래서 이 칩이 중국으로 흘러 들어갈 경우에는 중국 AI 모델의 발전 속도가 훨씬 빨라진다고 봐야 되고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뭐 지금 중국이 화웨이의 어센드 910C 같은 칩이나 캠브리콘의 GPU나 아니면 뭐 무어스레드 같은 회사들도 최근에 막 부상하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두세대 전 제품은 필요 없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지만 실제로 안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암 시장에서 H200 프리미엄이 50% 이상 붙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려는 니즈가 굉장히 많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의 어떤 자국에서 생산한 칩들은 데이터 트레이닝, 학습용보다는 추론 쪽에 많이 쓴다라고 봐야 되고 여전히 지금 중국 AI 모델은 학습 수요가 많아요. 미국의 빅테크들은 이미 학습을 상당 부분 했고 지금은 이제 상대적으로 학습보다는 추론 쪽에 수요가 많은 상황이긴 한데 중국 모델들은 그동안 고성능 칩이 없어서 학습에 대한 수요들이 여전하기 때문에 저는 H200 판매가 생각보다 더 좋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이게 그러면 서플라이 체인 방에서는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냐? 자, H200은 올해 사업 계획이 없던 거죠. 그러면 엔비디아가 기존에는 파우더리나 아니면 코어스 이제 어드밴스드 패키징에 대한 계약이나 HBM 3 12단이죠. 여기에 대한 계약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네, 제대로 안 했을 겁니다. 그러면 기존에 계약한 물량에다가 추가로 플러스 알파 할 때는 요즘에 공급 부족이니까 어떻게 돼요? 급행료 줘야 되죠. 그러면 TSMC한테도 급행료 줘야 되고 SK하이닉스한테도 급행료 줘야 되고요. 삼성전자한테도 갑자기 물량 요구할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급행료를 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게 납품 단가가 더 올라가는 효과가 있고 그건 올해 예상치 못했던 이익으로 잡히는 거고 그거는 그 회사들의 EPS를 추가로 상향할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거죠. 최근에 또 엔비디아에서 발표한 ICMS는 정확히 무엇인지도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낸드 플래시 산업에 엄청난 영향을 주는 이슈이긴 했어요. 이게 이번에 CES 2026에서 젠슨 왕이 기조연설에서 발표를 한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초창기는 그 2022년 11월에 오픈 AI가 챗GPT라는 생성형 AI 모델을 공개한 이후로 AI 혁명이 시작됐고 그때부터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AI 군비 경쟁이 시작된 거죠. 그래서 2023년, 2024년까지는 빅테크들이 데이터 트레이닝, 학습용 컴퓨팅 파워를 구축하는 데 다 집중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제일 급한 게 뭡니까? 연산이죠. 그러니까 엔비디아 GPU 누가 최대한 많이 확보해서 이걸 자기네 데이터 센터에 집어넣고 돌리느냐가 제일 중요한 이슈였죠. 지금은 중국은 여전히 그쪽 그 데이터 트레이닝에 대한 수요가 많다라고 했지만 미국은 작년부터 데이터 트레이닝 수요도 계속 늘지만 상대적으로 추론용 수요가 더 폭증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학습한 걸 기반으로 답변을 내는 건데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게 뇌의 크기, 그러니까 컴퓨팅 파워를 계속 높이면 이게 결국은 AGI로 갈 거다. 그러니까 AGI라는 거는 모든 영역에서 사람 수준의 지능을 보이는 모델이고 그걸 누가 제일 먼저 개발하는지가 빅테크들의 군비 경쟁의 첫 번째 그 경쟁 포인트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아무리 해봐야 뇌의 크기를 키워서 AGI로 가는 건 어렵다라는 게 컨센서스가 생겼어요. 그래서 작년부터 어떻게 하기 시작했냐면 이게 단순히 뇌의 크기를 키우는 걸 벗어나서 추론을 고도화시키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추론을 고도화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추론을 좀 더 세분화하고 전문화해야겠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했고 그러면 기존의 추론에서 가장 큰 문제는 AI가 가끔씩 거짓말을 하는데 너무 잘한다는 거죠. 거짓말을. 그 할루시네이션, 환각 현상을 어떻게 잡을 수 있냐? 실시간으로 계속 검색을 하면서 얘가 진짜 거짓말 하는지 아닌지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면 실시간으로 계속 검색을 하면 어떻게 돼요? 가까운 데다가 데이터를 많이 불러 갖다 놔야 되죠. 자, 메모리 역할이 여기서 일단 커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나오는 거는 추론이라는 거를 그동안에는 뭉뚱그려서 이야기를 했는데 추론 중에서도 프리필이라는
단계가 있고 디코드라는 단계가 있어요. 그걸 쪼개서 설명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프리피를 수행하기 위해서 엔비디아가 루빈 CPX라는 칩을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스택을 내놓은 거죠. 근데 이제 루빈 CPX라는 건 기존의 HBM이 아니라 GDDR7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기존에 쇼티지가 나는 건 HBM이었는데 야, 그래픽 D램도 이제는 수요가 폭증하는구나. GDDR. 자, 거기에다가 이제 점점 더 추론을 하는데 에이전틱 AI, 사람에 특화된 서비스들, 그리고 이제 피지컬 AI, 산업 현장이나 아니면 자율주행 쪽에서 이런 것들을 담당하려고 하니까 추론에서 기억해야 되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아지는 거죠. 특히나 가장 큰 이슈가 에이전틱 AI나 피지컬 AI가 되려면 얘가 장기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AI가 내 비서인데 얘가 막 이야기하다가 어느 순간 그런데 고객님이 누구시더라 이러는 거죠. 그러면 야, 너 내 비서 아니었어? 근데 너 내가 누군지도 몰라? 아, 죄송한데요. 요즘에 제가 워낙 기억해야 될 게 많아서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조 현장에서 어제까지 같이 막 일하다가 그 사이에 그까지 프로세스가 있을 건데 그러면 거기에서 이어서 오늘 일을 해야 되는데 어제까지 일한 거 까먹었어요, 얘가. 근데 안 되죠. 그래서 장기 기억이 중요해요. 사람은 해마라는 데에서 장기 기억을 하는데 AI가 그동안엔 해마가 없다라는 게 양점이었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해마 역할을 만들어줘야 되죠. 그게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이번에 젠슨 왕이 이야기한 거죠. 오랫동안 기억하기 위해서 KV 캐시, 키 밸류 캐시라는 거를 가까이다 갖다 놓고 얘가 계속 검색하고 그리고 좋은 답변을 내기 위해서 여러 전문가가 토론하는 과정을 컴퓨팅 파워 시스템에다가 넣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를 기존에는 이 KV 캐시라는 거를 HBM한테 맡겼어요. 그러니까 HBM이 야, 너 메모리 일 많이 하지만 하는 김에 요 장기 기억 역할 좀 해 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HBM이 겁나게 바빠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디램한테 맡겼죠. 범용 디램한테. 야, HBM 바쁘니까 범용 디램 네가 이거 좀 일해. 근데 요즘에는 범용 디램도 할 일이 겁나 많아요. 그래서 범용 디램도 이제 이게 바빠서 안 되니까 스토리지, SSD나 HDD에다 맡겼어요. 얘는 데이터 공간 많으니까 아, 그래, 저 맡겨놨어요. 근데 비서인데 아, 제가 기억날 것 같아요. 근데 누구시더라? 아, 알았어요. 이러면 안 되죠. 불러오는데 너무 느려, 얘가. 예, 그러니까 낸드 플래시는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불러오는 속도가 너무 느려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안 되겠다라고 해서 젠슨 왕이 에이전틱 AI나 피지컬 AI 시대에는 장기 기억을 굉장히 빠르게 불러올 수 있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시스템이 필요하구나. 그게 ICMS예요. Inference Context Memory Storage라는 새로운 계층의 메모리 그걸 스택을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SSD 스토리지인데 기존 SSD하고 뭐가 다르냐면 속도가 훨씬 빨라야 돼요. 그러니까 누구시더라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에이전틱 AI는 바로바로 기억해야 되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속도가 빠른 스토리지가 필요한데 이게 기존 낸드 플래시 시장에서는 또 엄청난 임팩트를 주는 거죠. 이게 D램에서 갑자기 HBM이라는 놈이 생기니까 갑자기 웨이퍼를 얘가 다 잠식해버리잖아요. 그러면서 다 쇼티지가 난 거죠. 자, 낸드 플래시에서 기존에 없던 애가 갑자기 ICMS라는 스토리지가 생기니까 얘가 기존 낸드를 다 빨아당기는 거죠. 당장 엔비디아의 베라 루빈 아키텍처에서 필요한 낸드 플래시 수요만, ICMS 수요만 올해 전체 낸드에서 2.8% 예상이 됩니다. 뭐 2.8% 웃어 보이죠? 근데 내년에 9.3%. 내년이 되면 전체 낸드에서 단일 애플리케이션으로 얘가 최고 시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더 늘어나겠죠. 자, 그게 왜 그러냐면 ICMS는요, 속도가 빨라야 되는데 낸드는 기본적으로 속도가 느려요. 그러면 속도를 빠르게 하려면 제일 좋은 솔루션이 있어요. 최근에 뜨고 있는 HBF라는 게 있어요. 하이 밴드위스 플래시라는 게 있죠. HBM처럼 낸드도 수직으로 쌓아서 연결해서 하면 돼요. 근데 이 기술이 준비가 하나도 안 됐어. 이게 되려면 아무리 빨라도 2028년이 돼야 돼요. 그러면 당장 올해 나오는 베라 루빈 아키텍처의 ICMS를 어떻게 구현하나요? 자, 여기서 똑똑한 엔지니어들이 생각한 거죠. 그래, 기존의 낸드 플래시가 TLC, 트리플 레벨 셀 기반이니까 용량은 큰데 속도가 느렸어. 자, 그러면 예전처럼 싱글 레벨 셀로 하면 속도가 겁나게 빨라지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요즘에 SLC 라인이 별로 없죠, 생산 라인이.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게 PSLC라는 겁니다. 네, PSLC라는 컨셉인데, 자, 이게 뭐냐면, 이게 또 TLC를 설명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낸드 플래시는 기본적으로 용량을 크게 키우는 것 중심으로 발전을 해왔어요. 그래서 초창기 낸드 플래시는 데이터 셀에다가 1비트만 저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 쉽게 이야기하면 원룸촌을 쫙 만들어놔요. 원룸촌을. 방 하나에다가 1비트만 살게 한 거죠. 그래서 얘가 들어가 있으면 1이고 여기 얘가 비어 있으면 0이고. 자, 이게 1비트였고. 자, 그러니까 낸드도 용량을 늘리기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원룸이지만 야, 좀
같이 둘이서 살아라고 해서 비트 두 놈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원룸 하나를 둘이서 룸메이트끼리 쓰게 한 거죠. 그게 MLC입니다. 멀티 레벨 셀. 그러면 용량이 2배로 뻥튀기가 되죠. 그래서 잘 쓰다가 용량이 더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 지금 쓰는 여러분들의 스마트폰이나 PC에서 쓰는 낸드 플래시는 트리플 레벨 셀이에요. 원룸 하나에 3비트씩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낸드 플래시의 메인스트림이 TLC 기반이고요. 최근에 AI 서버에 들어가는 QLC SSD는 원룸 하나에 4비트를 저장하는 거예요. 4비트를 저장하는 건데 요거는 그냥 기존의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를 교체하는 쪽으로 가는 방향이고, 지금 이야기하는 ICMS는 낸드 중에서도 굉장히 성능이 좋은 낸드가 필요해져요. 그래서 TLC로 만드는데 세 놈의 비트가 살 수 있는 원룸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한 명만 사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속도가 엄청 빨라지거든요. 그게 PSLC라고 합니다. 슈도 SLC라고 하는데요. 이게 그냥 유사 SLC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TLC로 만들었는데 그냥 SLC처럼 쓰는 거죠. 그러면 이게 뭔 이야기냐면 기존에 있던 용량을 3분의 1로 줄여서 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기존 낸드에서 캐파 잠식 효과가 엄청 커지죠. 이거 그러면 쇼티지가 엄청나게 발생하겠네요. 네, 낸드 그것 쇼티지가. 때문에 낸드 가격이 1월부터 치솟는 겁니다. 그럼 이제 ICMS의 등장으로 좀 국내 기업들에게 어떤 기회가 있을지도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쪽 수요 막 좋아지니까 투자 많이 하고 뭐 소부장주 좋아지는 거 아닙니까? 이걸 원하실 것 같은데요. 애석하게도 지금 낸드 공급사들은 거의 투자할 생각이 없어요. 오, 왜죠? 왜냐면 낸드 업체들이 지난 25년 동안 겁나게 고생했거든요. 자, 그동안에는 낸드 업체들이 투자하는 놈 망한다. 이게 있어요. 기본적으로. 실제로 워낙 시장이 25년 동안 디플레이션이니까 일본 기업들하고 똑같다 생각하시면 돼요. 일본 기업들도 잃어버린 20년 동안 투자하는 회사들은 다 망했고 투자 안 하고 버틴 애들 살아남았거든요. 지금 낸드가 다 그런 시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수요는 너무 폭발하는데 긴가민가한 거죠. 네, 섣불리 투자를 못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본 축적도 안 돼 있어요. 왜냐면 디램은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업황 좋을 때 돈 많이 벌어놨는데 낸드는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지금 메모리 3사가 디램하고 낸드를 같이 하는데 투자 우선순위는 무조건 디램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낸드 쪽에는 별로 할 생각이 없고, 반대로 낸드 전문 회사들이 그래서 최근에 대박이 났죠. 샌디스크 같은 회사가 최근 5개월 만에 10배가 났죠. 10배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뭐 웨스턴 디지털 뭐 이런 회사들도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이게 낸드 업황이 엄청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공급사들은 투자를 그렇게 많이 할 것 같지 않아요. 그러면 뭘 봐야 되냐? 오히려 이제 낸드 쪽에서 소부장 밸류체인을 보는 것도 뭐 방법이긴 합니다만은 오히려 SSD가 시장 커지는 걸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전체 낸드에서 이제는 SSD 비중이 점점 커질 겁니다. 특히나 엔터프라이즈 SSD, 그러니까 서버에 들어가는 거. 그러면 이제 소극적으로 커질 낸드 시장보다는 SSD 시장, 거기에 관련된 좀 절대 추천은 아니고요. 요즘에 워낙 시장이 뜨거워서 제가 이제 코멘트하는 게 되게 주저되긴 하는데 절대 추천은 아니고 이런 회사들이 있다라는 건데, 일단 이제 SSD 관련돼서 뭐 보면 SSD 쪽이 이제 성능이 좋아져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차세대 SSD 쪽에 테스터 하는 회사는 네오셈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오셈에 이제 그쪽에 수요가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이제 뭐 추정을 해볼 뿐이고요. 그리고 이제 삼성이 SSD 쪽을 제일 많이 하거든요. 삼성의 SSD로 이제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가 있어요. 메탈 파워 인덕트라는 게 필요해지는데 거기서 이제 아비코 전자가 그쪽으로 최근에 매출이 많이 늘어나고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투자는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3월에 엔비디아가 주최하는 GTC 행사를 앞두고 있는데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에이전틱 AI나 피지컬 AI에 대해서 뭔가 추가적인 힌트들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사실 뭐 CES에서는 사실 그 알파마요 이슈가 제일 컸죠. 뭐 알파마요가 처음에 막 이슈가 됐고, 저처럼 이제 반도체를 보는 사람들은 ICMS나 이제 KV 캐시 같은 뭐 그런 컨셉들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진 건데, 아마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추가적인 이슈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AI 네트워크 쪽으로 또 이제 발전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죠. 지금 칩 투 칩 커뮤니케이션이나 아니면 서버 투 서버 커뮤니케이션, 그걸 넘어서 이제 데이터 센터와 데이터 센터 간의 커뮤니케이션, 그런 쪽에서 필요한 뭐 광 관련된 기술들, 그런 쪽을 고성능 네트워크 장비, 뭐 이런 쪽 이슈들도 한번 관심 가져볼 만한 것 같습니다. 좀 이번 GTC에서 주인공이다 하는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근데 뭐 항상 그 발표하면 깜짝 발표를 하기 때문에 이게 뭐 예상한 대로 뭐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젠슨왕이 이야기하면 그거 빨리 분석하는 게 일이지, 제가 뭐 젠슨왕의 그 예상을 하는 건 제 능력 바뀐 것 같습니다. 앞서 알파마요에 대해서 언급해 주셨는데요. 알파마요와 엔비디아 협업하는 좀 주목해 볼 만한 점은 무엇이 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그동안은 이제 그 피지컬 AI, 특히나 자율주행에서는 테슬라의 FSD가 압도적이었죠. 테슬라 같은 경우는 풀스태커입니다. 그러니까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 스택을 다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봐야 되고, 기존에 그러면 논 테슬라 쪽의 진영 업체들은, 기존 그 레거시 자동차 업체들은 이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이슈가 있었는데, 여기서 엔비디아가 구원의 손길을 내보내 준 거죠. 그래서 알파 마요라는 테슬라보다는 좀 못하겠지만 그래도 뭐 자율주행을 구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솔루션을 제공해 준다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스마트폰 초창기에 보면 OS가 되게 중요했잖아요. 그러니까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없는데, 스마트폰이라는 건 기존 피처폰 대비해서 OS가 있으면 스마트폰이고 없으면 이제 피처폰이었잖아요. 근데 그때 OS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뭐 윈도우 모바일도 가져와 보고 파이어폭스도 써보고 했는데, 그때 탁 등장한 게 안드로이드이죠. 애플은 지네가 풀스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애플은 정말 기깔나게 좋은 건데, 논 애플들이 문제였는데, 거기서 안드로이드가 등장하면서 이제 그 논 애플 진영들이 스마트폰을 내놓을 수 있게 된 건데, 알파 마요가 딱 지금 그런 포지션 같아요. 그동안에는 테슬라가 다 풀스택하고, 테슬라 저걸 어떻게 따라잡아야 되지? 라고 했는데, 그때 안드로이드 포지션을 딱 엔비디아가 지금 자율주행에서 해주고 있다. 알파마요 관련해서 국내 기업들도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좀 주목할 만한 기업들이 있는지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대차 그룹이죠. 네, 현대차 그룹이고, 현대차 그룹이 이제 그동안에 제일 이제 우려하던 게 테슬라한테는 기술이 뒤처지고 중국한테도 밀리는 것 같다라고 해서 이제 뭐 너크래커 신사 아니냐, 저거 이제 뭐 기존에 있던 자동차 다 팔아먹고 이제 나중에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는데, 작년에 젠슨 왕하고 깐부 치킨 회동하면서 GPU 5만 장 받기로 했고, 그럼 이제 컴퓨팅 파워가 생기니까 자체 AI, 피지컬 AI 뭔가 되겠는데? 라고 했는데, 여기서 내가 자율주행차 1타 강사를 해줄게 라고 하는 알파마요가 나온 거죠. 처음에 현대차가 알파마요 나왔을 때, 자, 당연히 시장에서는 현대차하고 협력하겠지라고 했는데, 이 웬걸? 벤츠하고 먼저 협력을 한 거죠. 그래서 아니, 벤츠가 먼저 알파마요 기반으로 모델 내놓는다 그러니까 깜짝 놀랐죠. 그래서 현대차 주가가 막 오르다가 보합까지 빠졌어요. 근데 또 정의석 회장이 가만히 있지 않더라고요. 젠슨 왕하고 또 비밀 회동을 했죠. 네, 그 이후로 또 이제 협력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현대차하고 아마 알파마요 관련된 협력 이벤트들이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현대차의 SDV, 그러니까 자율주행을 총괄하는 인력 그 사람 바뀌었잖아요. 기존에 송창현 사장에서 박민호 사장이 왔는데, 박민호 사장이 엔비디아에서 이쪽 관련된 AI 개발을 10년 가까이 해왔던 분위기고, 그리고 그전에는 테슬라에서 FSD 개발, 기존에 이제 비전 쪽에 그 개발하는 거를 거의 2년 가까이,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가 AI 기반으로 자율주행 하는 거를 거의 셋업 해놓고 나오신 분이기 때문에, 자, 그분을 모셔왔다, 현대차의 자율주행 총괄로 데려왔다라는 거는 이제 엔비디아 쪽으로 거의 뭐 무게축을 싣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알파마요 관련해서 이제 소부장주들도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좀 주목해 볼 만한 기업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애석하게도 현대차 그룹주가 다 해먹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SI 역할을 하는 거는 현대 오토에버가 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현실 물리적인 그 자동차와 가상에 있는 그 소프트웨어 플랫폼들을 연결하는 거는 결국 현대 오토에버가 할 것 같고, 그리고 당연히 이제 현대차가 이제 뭐 그 어떤 제조는 담당할 것 같고, 이제 뭐 거기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들 있잖아요. 그런 쪽은 이제 현대 모비스 쪽에서 이제 모듈화 기반으로, 이거는 비단 자율주행뿐만 아니라 휴머노이드 로봇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쪽에서 이제 담당할 것 같고, 약간 또 이제 현대 글로비스는 어쨌든 이제 오너 정의석 회장 지분 정리 관련해서는 이쪽에서 또 수혜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서 CES 말씀 주셨는데, CES에서 선보인 아틀라스가 앞으로의 산업과 시장에 보여줄 영향이 어떻게 될지도 좀 궁금합니다. 일단 그 아틀라스가 기존 휴머노이드 로봇들의 시제품하고 달랐던 거는요, 제조 현장에 바로 쓸 수가 있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죠. 뭐 기존에 뭐 영상 보니까 다른 데도 다 그렇던데요. 자, 그거는 영상 편집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번 트라이얼 앤 에러를 하고 제일 잘 나온 걸 이제 영상으로 보여준 건데, 실제로 사람 불러놓고 그냥 시연해 준 거는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처음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번에 굉장히 많은 어떤 가능성들을 보여줬다고 봐야 되고요. 그동안에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로봇 잘 만드는데, 저거를 AI를 어떻게, 두뇌를 어디서 가져올 거냐. 자, 그 의문점을 엔비디아가 해결해 줬고, 그러면 휴머노이드 로봇 저거를 대량 생산 누가 해봤어? 벤처 회사가 뭐 몇백 대나 만들지, 저걸 몇만 대 누가 만들어? 현대차에서 우리 자동차 제조 기술이 있으니까 우리가 만들게, 3만 대 만들 거야. 자, 이걸 보여준 거죠. 그게 지금 깜짝 놀라게 한 거죠. 그래서 피지컬 AI 로보틱스 회사로 이제 현대차를 다시 재조명하게 된 이슈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결국에는 상장을 할 것 같은데, 상장을 하게 되면 현대차 주가가 빠지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상장을 하면 주가가 빠질 수도 있어요. 근데 상장하기 전에 주가는 더 올라 있겠죠. 네. 뭐 주가를 뭐 그런 식으로 예측할 필요는 없고, 어쨌든 지금 현대차 그룹주 그리고 이제 정의성 회장 개인적으로 거의 뭐 지분을 80% 네, 중반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을 우려할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각에서는 LG 화학에서 LG 에너지 솔루션 쪼개기 상장했듯이 뭐 그런 식으로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우려도 나오는데, 그거랑 이거랑 또 차이점이 있을까요? 좀 다르죠. 기존에 LG화학 같은 경우는 그냥 한 사업부로서 LG 에너지 솔루션에 있던 거를 그냥 분할해서 상장한 거고요.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현대차 그룹에서 원래 그 있던 회사가 아니라 소프트뱅크에서 인수를 해서 별도 운영되다가 이제 그 지분만 가지고 있다가 이제 그 IPO를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다르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표님께서 AI 버블론 그리고 AI 대세론 중에 어느 쪽 의견이 맞다고 보시는지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뭐 산업의 관점하고 시장의 관점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뭐 산업으로 보면 저는 AI 버블은 아직 멀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시장이 좀 더 앞서가고 있죠. 특히나 1월 들어서 약간 버블 조짐이 많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이제 테크 쪽에 보면 투자자들이 어느 정도 많이 트레이닝 돼 있고 공부를 많이 하던 분들이 투자를 많이 해왔다 치면, 최근에 몇 주 동안의 흐름을 보면 정말 그냥 이름만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특히나 ETF 쪽에 들어오는 자금들이 좀 과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게 단기 과열 정도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올 상반기까지 좋게 보긴 하는데, 약간 이제 조금 과열돼서 이게 좀 단기적으로 거칠게 조정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